이년아, 장사를 하랬지. 누가 그따위 노래를 부르겠나? 술 팔고 노래 팔고 그 다음엔 몸뚱이까지 팔기나? 엄마가 오고 있다. 마실 나온 집돼지 같은 모습으로 엄마가 어기적 오고 있다. 반갑습니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의 소설 황혜란 작가님의 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소담 낭독 소리에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 황혜련 단편소설. 엄마가 온다. 시장 모퉁이를 돌아 사람들 틈을 비집고 어기적 엄마가 오고 있다. 그 모습이 흡사 마실 나온 집돼지 같다. 엄마는 채소전을 지나고 자파전을 거쳐 어물전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다. 엄마의 발치에는 금방 잡아온 대왕 문어가 위용을 뽐내며 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의 시선이 잠시 그 대왕 문어에 머물렀다가 생태와 갈치로 옮겨 다닌다. 엄마는 이것저것 값을 물어보는 눈치다. 그러나 그뿐 돈 주고 사는 법이 없다. 엄마의 지갑을 열게 하기에 해산물은 너무 비싸다. 엄마가 어물전을 뜨는 걸 보면서 나는 철판에 메밀 반죽을 부었다. 잘 달구어진 철판은 반죽이 닿자 지글거리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국자로 꾹꾹 눌러 반죽을 펴주었다. 가장자리가 꾸덕꾸덕해질 때쯤 엄마가 왔다. 엄마는 지팡이를 내던지듯 탁 하고 바닥에 내려놓고는 나무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았다. 앉으면서도 전을 빨리 뒤집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잔소리다. 나는 전의 한쪽 면이 완전히 익기를 기다렸다가 뒤집는데 엄마는 여러 번 뒤집어가며 익히던 습관이 남아있어 볼 때마다 재촉이다. 나는 썩기 싫어 전을 뒤집었다. 엄마가 누릇해진 전을 보며 주머니에서 판피린을 꺼내 마셨다. 오자마자 판피린부터 먹는 걸 보니 두통과 관절염이 또 도졌나 보았다. 이젠 제발 그 약 좀 그만 먹고 병원을 가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그만뒀다. 내 말을 들을 엄마가 아니다. 길 건너 건어물 가게 김씨가 이쪽을 흘끔거렸다. 전에 같으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슬쩍 나타나서는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메밀전을 안주 삼아 한 잔 걸치고 가곤 하더니 요즘은 웬일인지 엄마를 보고도 대면대면하다. 엄마도 김씨 가게를 등지고 앉아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엄마의 애정전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 엄마 나이에도 아직 싸울 일이 남았나? 그때 사내 아이가 와서 메밀전 석장을 샀다. 엄마의 얼굴이 조금 펴진다. 엄마는 채반에 우두룩하게 쌓인 메밀전을 맥없이 바라보다가 옆 난전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순대와 도넛을 튀겨 파는 옆 자판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자가 접시 가득 순대를 시켜놓고 아이의 입에 연신 떠넣어주고 있다. 아이의 손엔 까베기 모양의 도넛도 들려져 있다. 그러는 사이사이에도 옆 난전엔 계속 손님이 드나들며 순대와 도넛을 사가지고 갔다. 엄마는 이제 찾는 사람 없는 이 메밀전 장사를 그만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벌써 수없이 했다. 그러나 10여 년간 해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걷어치우는 건 쉽지 않았다. 메밀전을 부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었다. 내가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엄마 그늘로 기어들면서 입 하나가 더 늘어나 그만두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엄마는 오늘 새벽에도 일거리를 알아보러 업한장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왔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쉰내나는 노인네에게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가 허기가 도는지 메밀전 한 장을 덥석 찝더니 간장도 찍지 않고는 입안에 넣고 우걱우걱 씹는다. 엄마는 기름내 나는 메밀전이 지겹지도 않은지 볼 때마다 손이 갔다. 엄마가 메밀전을 먹는 이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있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려는 걸 모르지 않으나 나는 볼 때마다 타박을 놓았다. 아마 내일 아침도 엄마와 나는 오늘 팔다 남은 메밀전으로 아침을 때워야 할 것이다. 지난 장날 다음에도 엄마는 팔다 남은 전을 아침이라고 내밀었다. 그놈의 김치전, 제발 밥 좀 먹자. 나는 넌더리를 내며 돌아앉았다. 이년아, 그럼 팔다 남은 걸 어째? 엄마는 내 목성 따위는 아랑곳 없이 배다리 속안에 있는 김치전을 한 점 쭉 찢어 입에 넣고는 물김치 대접을 들어 한 모금 꿀꺽 삼켰다. 물김치에 있는 무 쪼가리가 딸려 들어갔는지 아작아작 씹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꼴을 보자 은근히 부하가 올라 나는 또 염장이 지르고 싶어졌다. 요샌 김씨 안 만나나? 전엔 지 풀빵골이 드나들듯 하더니. 나는 엄마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 뭐였지 이년아? 드나들긴 언제 드나들었다고? 엄마가 얼굴이 벌개지며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다. 그냥 넘어갈 듯도 하련만 김씨 얘기만 나오면 저런다. 아니 엄마는 남자 얘기만 나오면 낯빛이 변했다. 혹여 그런 얘기가 내 아버지의 얘기로 번질까 우려해서였다. 엄마는 아직 아버지에 관해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배 타고 나갔다가 죽었다는 것뿐, 그것도 장터 횟집 수정공 아줌마가 슬쩍 흘려줘서 알았지. 엄마는 도통 정보를 주지 않았다. 엄마는 한때 엄마와 잠깐씩 인연을 맺었던 남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었다. 그중엔 정말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준 사람도 있었고 생긴 것도 사는 것도 괜찮아서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였으면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 엄마와 내 주위를 맴돌다가 어디론가 가버렸다. 김 씨는 엄마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마지막 남자다. 그러나 엄마 말을 듣기에 나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 내가 김치전을 거들떠도 안 보자 엄마는 먹다가만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아침밥이라고 해야 기름내 나는 김치전인데 그거라도 두둑하게 먹게 놔둘 걸. 괜한 소리로 또 엄마 속을 뒤집었다. 나는 엄마만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참지 못했다. 헝클어진 머리, 늘어진 뱃살, 물 빠진 티셔츠. 그동안 김씨가 붙어 있어 준 것도 용하다. 하기야 김씨도 호라비 처지에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랬을 테지만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김씨가 엄마를 보러 오지 않는다. 김씨가 발길을 끄는 건 아마도 엄마의 폐경 시기를 전후해서인 듯하다.
몇 달 전 엄마는 그동안 들락날락 하더니 이젠 아예 비추지도 않네 하며 폐경이 된 걸 시원섭섭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구실 저구실 삼아 가끔이라도 들락거리곤 하던 김 씨가 엄마의 아랫도리마저 별 볼 일이 없어지자 이참에 아예 내왕을 끊고 만 것이다. 전에도 김 씨가 내가 집에 있을 때 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들린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들고 난 자리는 어디가 달라도 달랐다. 엄마는 대낮에 나 몰래 딴짓하는 게 볼썽 사나울까봐 김 씨가 다녀가고 난 뒤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는 편이었지만 하느라고 해도 허술한 구석은 있게 마련이었다. 미처 엄마의 눈길이 가닿지 못한 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다든가 엄마의 머리에 못 보던 새 머리핀이 얹어져 있다든가 등등. 그보다도 김 씨가 다녀가고 난 날은 엄마의 표정부터가 달랐다. 뭔지 모르게 달뜨고 흥분되어 엄마의 볼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신경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어 내가 뭐라 말을 해도 내내 건성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전혀 그런 기운을 찾아볼 수 없다. 한 달 전 담배꽁초가 있던 그 자리에 그 꽁초가 그대로 있고 2달 전 신발장 옆에 죽어있던 바퀴벌레가 여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의 볼은 늘 칙칙한 빛깔을 띠고 있었으며 나만 보면 시시때때로 잔소리만 늘어놓았다. 전에는 그래도 가끔이었지만 2달에 한 번씩은 미장원에 들러 머리 손질도 하고 장날 싸게 팔더라며 촌스럽지만 옷가지라도 하나씩 사드리곤 하더니 김 씨의 발길이 끊기고부터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이제 엄마에게서는 어디서도 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김 씨가 찾아올 때는 그래도 엄마를 여자로 여기니 찾아오니 싶어 나도 어느 한 구석은 여자로 남겨놓는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의 볼이 더 이상 상기되지 않으면서 나도 여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철판에 묵은지와 쪽파를 올리고 반죽을 붓자 기름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김치 양념이 배어 들어간 반죽은 금세 붉고죽죽한 빛깔을 띠었다. 전이 반쯤 익었을 때 얼른 뒤집었다. 처음엔 뒤집다가 번번이 김치와 파가 반죽에서 떨어져 나와 애를 먹었으나 지금은 엄마처럼 모양도 고르게 잘 붙여냈다. 나는 오후에 손님이 몰릴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붙여두었다. 그리고 양념장도 다시 한번 잘 챙겼다. 저는 뭐니 해도 양념장이 중요했다. 전으로 이리저리 맛을 내느라 애쓰느니 양념장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게 더 빨랐다. 다른 건 다 내가 해도 양념장만은 아직 엄마의 손맛을 빌리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엄마가 반필인 한 병으로 통증이 쉬 가라앉지 않는지 또 한 병을 꺼내어 꿀꺽 삼켰다. 제발. 보다 못한 내가 참견했다. 엄마는 들은 채 만 채 죽으면 썩어질 몸 하면서 약병을 쓰레기통에 휙 던졌다. 엄마의 반필인 중독은 위험지수를 넘어서고 있었다. 처음 두통 때문에 한 병, 2병 마시기 시작한 것이 요즘은 하루에 5병을 넘기고 있었다. 금방 6병, 7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판피린 통을 치우지 못한다. 당장 판피린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가 15년 동안이나 해오던 이 장사를 내가 물려받은 지는 아직 채 한 달이 안 된다. 엄마는 관절염이 악화되어 시장 일을 그만둬야 했다.
쿡쿡 쑤시는 무릎 통증을 판피린으로 지그시 눌러가며 버텨왔는데 급기야는 왼쪽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더 이상 시장에 쪼그리고 앉아 메밀전을 부칠 수가 없게 되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다른데 눈을 돌리다 보면 엄마도 시장 바닥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장사를 그만둔 것까지는 좋은데 시장을 나갈 수 없게 되자 그나마 가끔 가던 병원도 가지를 않겠다고 버티어 골치가 아팠다. 망할 놈의 병원. 남의 도만 처먹고 맨날 그 시기 장식인걸 뭐하러 가. 장사를 할 때도 돈 아깝다고 병원을 멀리하던 엄마였으니 더 말할 게 없었다. 사실 엄마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평소 조심하는 것이 그저 최고다.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게 엄마에게 씨나 먹힐 얘긴가. 엄마가 운동이나 살살하며 살 팔자가 안 된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엄마는 질질 끌더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다. 그러다 견딜 수 없이 아파오면 병원에 가서 굵은 주사바늘로 무릎에 고인 물을 한 알음씩 뽑아내고 판피린 한 병으로 통증을 눌렀다. 그런데 무릎에 고인 물은 한 대롱씩 뽑아내는데도 보름이면 또 어김없이 무릎 주위에 꽉 차올라 보는 사람을 아주 신산스럽게 했다. 관절염엔 쪼그리고 앉는 게 가장 나쁜데 죽으면 썩어질 몸 하며 고집을 부렸으니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시장을 나갈 수 없게 되자 엄마의 잔소리는 부쩍 더 늘었다. 엄마가 우겨서 한 내 결혼이 잘못되면서 엄마는 더 그악스러워졌다. 엄마는 내게 언제까지 빈둥거리기만 할 거냐고 볼 때마다 탓을 했다. 그리고 한나절이 되도록 저 자빠져 잔다고 잔소리, 립스틱 색깔이 너무 진하다고 잔소리, 기집년이 너무 늦게 다닌다고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담배를 붙여 무는 횟수도 많아졌다. 전에는 담배값이 아깝다고 안 피웠었는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피워대는 걸 보니 엄마의 속이 아니구나 싶었다. 보다 못한 내가 엄마가 하던 메밀전 장사라도 하겠다고 나섰다. 엄마도 했는데 엄마의 딸인 내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에 엄마는 내 말이 농담처럼 들렸는지 시큰둥했다. 하기야 언제 한번 엄마가 내 말을 기어겨 들은 적이 있었나? 허구한 날 빈둥거리는 내 꼴을 보며 속에서 열불이 날 때는 홧김에 허덕 지고 나가서 메밀전이라도 부치라고 퍼부어댔지만 그럴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했으니 엄마의 반응이 그럴만도 했다. 그런 내가 진짜로 장사 설기를 둘러매고 시장에 나앉자 처음엔 펄쩍 뛰었다. 죽어라 공부시켜놨더니 어디 할 짓이 없어 무지렁뱅이나 하는 난전 장사냐는 거였다. 여상 졸업장 가지고는 어디 가서 주방일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엄마는 듣지 않았다. 학교 문전에도 못 가본 엄마에겐 누가 뭐래도 고등학교 졸업이면 최고였던 것이다. 아마도 엄마는 나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기 위해, 아니 엄마처럼 안 살게 하기 위해 메밀전을 수천 장도 더 붙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또 그 짓거리니 엄마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던 것이다. 나는 밤 장사는 하지 않고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만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엄마의 허락을 얻어냈다. 내가 장사라도 하겠다고 나선 건 5일에 한 번이라도 엄마와 떨어져 있기 위해서다.
엄마와 나는 같이 있으면 서로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 엄마와 나는 빼다 박은 듯 닮았지만 서로를 지긋지긋하게도 싫어했다. 그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엄마가 싫어하는 엄마 모습을 서로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상대를 통해 고스란히 봐야 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다. 내가 장사를 나갈 때면 엄마는 방에서 잠을 잤다. 식재료며 준비물이며 좀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내 꼴이 보기 싫은지 아니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 탓인지 엄마는 훤한 대낮에 틈만 나면 싸고 누웠다. 엄마는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상한 잠버릇이 생겼다.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밤 내내 자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자다가 깨서 담배를 붙여 물고 긴 한숨을 내쏟는가 하면 난데없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담배까지는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한밤중에 부르는 곡성 같은 노래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전에도 엄마는 부엌에서 장사 준비를 하며 이 노래를 곧잘 불렀었다. 그런데 움직이면서 흥얼거리는 것과 부엌에 송장처럼 우두커니 앉아 한숨처럼 토해내는 소리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엄마! 나는 참다 못하면 한 번씩 소리를 질러댔다. 아니 전현이 자다가 일어나서 웬 지랄이야. 제발 그 노래 좀 하지 마. 지금이 몇인 줄이나 아나? 전현은 잠기도 밝아. 내가 네 나이 땐 누가 업어가도 몰랐어 이년아. 그냥 콱 엎어져 잘 노르시지. 그래놓고는 엄마는 내가 신경 쓰이는지 나무 토막 같은 다리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는 부엌문을 밀고 나갔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서 엄마는 언제나 앞 소절은 뚝 잘라먹고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중간 대목부터 불렀다. 앞 소절은 가사를 외울 수도 없으려니와 아예 부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엄마에게 중요한 건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이 구절이니까. 엄마에게 그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싶은 일종의 주술 같은 것이었다. 모든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분노나 갈망 같은. 엄마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건 다 꿈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가슴은 뜨거운데 현실은 늘 제자리 걸음이니 자신을 들볶을 수밖에. 마지막 꿈이었던 나마저 메밀전 장사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엄마는 삶에 대한 끝마저 놓고 싶었을까. 아니 이제는 엄마도 알았을 것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꿈은 늘 상처를 동반한다는 것을. 엄마의 꿈 한 언저리엔 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쩌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바다를 향해 긴 담배 연기를 뿜어낼 때 엄마의 눈빛이 촉촉히 젖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엄마에게 아버지는 아직 현재형처럼 보였다. 엄마가 이 척박한 바닷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미련 때문일지도 몰랐다. 엄마는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다가 죽었다고 일축했지만 엄마의 말끝엔 늘
설명할 수 없는 여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존재감이 주는 기운이었다. 그 여운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중학교 때던가 나는 엄마의 낡은 수첩에서 한 남자의 사진을 보았다. 엄마와 착 달라붙어 찍은 게 얼핏 보아도 보통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남자는 한쪽 팔이 없었다. 남자의 한쪽 손은 윗도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소매가 헐렁했다. 나중에 수전공 아줌마로부터 내 아버지가 외팔이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볼지도 모르겠다는 신랄 같은 희망도 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수첩에서 사진이 사라졌다. 사진이 사라진 건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아마도 사진이 사라지던 날 아버지는 엄마가 아버지를 버려야만 했을 무슨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있었던 거였다. 그 이후 엄마의 입은 더 굳게 닫혔다. 내가 다 자라서 내 친아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수전공 아줌마에게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아줌마 역시도 아버지가 소식적 바다에 나갔다가 상어에게 물려 한쪽 발을 잃었다는 얘기만 전할 뿐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하기야 엄마의 입이 입산 장터 한학내 앞에서 쉽게 열렸을 리 없다. 어찌 보면 수전공 아줌마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이며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역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자 한 것도 어쩌면 진실 그 자체보다 지긋지긋한 현실 때문에 도피처를 마련하고 싶은 허황된 욕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묻어두기로 한다. 엄마도 한 가지쯤 비밀을 간직하고 살 권리는 있다. 언젠가는 엄마의 입도 열리겠지. 채반에 전이 두둑이 쌓여가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던 엄마가 그만 가겠다고 일어났다. 서는 게 힘든지 지팡이를 잡은 엄마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엄마는 올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두부 난전을 지나 모자 행상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엄마는 이내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갔다. 엄마는 지금 가는 게 아주 가는 게 아니었다. 집에서 한숨 눈 붙이고 저녁나절 또 느직느직 장터로 나왔다. 그나마 오징어 찌는 일이라도 꾸준히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것도 아무 때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며칠에서 끊겼다. 얼마 전 엄마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마른 오징어 찢는 일을 찾아내어 날이면 날마다 오징어 포대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곤 밤이고 낮이고 포대 앞에 들러붙어 앉아 아직은 온전한 손으로 오징어를 찢었다. 그러나 나까지 덤벼들어 온종을 찢어봤댔자 하루 몇천 원 벌이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렵게 얻은 일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톱이 부르트도록 오징어를 찢고 또 찢었다. 오가는 시간이 아까울 때는 아예 오징어를 대는 곳에 눌러앉아 찢었다. 엄마에게 일은 사는 이유였다. 죽으면 썩어질 몸을 가만히 놀리는 건 엄마에게는 죄악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시장은 장보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댔다. 채소전과 어물전은 먹을거리를 사려는 주부들로 복잡거렸고, 칼 가는 할아버지와 모퉁이에 자리한 뻥튀기 앞에는 구경 나온 어린이들과 남정네들로 들끓었다. 각종 회와 묵국수를 파는 곳은 오후 출출한 속을 달래려는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메밀전을 찾는 사람도 오전에 비해서는 늘어 돈 들어오는 재미가 쏠쏠했다. 장사는 엄마가 잘 닦아놓은 터라 주로 단골이 많았다. 엄마 대신 화덕을 지고 나온 나를 대견해하며 일부러 팔아주는 이웃도 있었다. 어쩌다 아는 사람과 마주쳐 내 처지를 설명해야 할 때 한 번씩 곤혹스러웠지만 몰래 숨어서 아이를 낳던 그 두려움에 비하면 난전에서 메밀전을 구워 파는 일은 지극히 온당한 양지의 일이었다. 엄마에게 등 떠밀려 한 결혼이 실패로 끝나기 전까지 나는 순진한 겁쟁이였다. 세상이 무서워 뭐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엄마의 그늘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결혼도 그래서 했다. 2년 전 한 남자를 따라 마을을 뜰 때만 해도 엄마 곁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건 내 희망이었지만 엄마의 바람이기도 했다. 엄마는 어디선가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을 주워 듣고는 나도 엄마처럼 살까 그게 두려워 나를 얼른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그때 마침 적당한 혼처가 생겼다. 애가 하나 딸렸다는 게 엄마의 마음을 조금 주춤거리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더 잘할 것이라며 나를 부추겨 그 남자에게 딸려보냈다. 엄마가 애 딸린 남자에게 나를 시집 보낸 건 그때 그 사건이 늘 올가매고 있어서였다.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팔자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어 애가 딸렸을지언정 온전하게 가정이란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 했다. 알고 보면 나도 흠없는 사람이 아니니 애 딸린 걸 탓할 처지도 아니고 말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행여 그때의 일이 들춰져 소박이라도 맞지 않으려면 나보다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 사는 데는 수월할 터였다. 졸업을 몇 달 앞둔 여상 3학년 때 나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거친 손에 잡혀가 몸을 망가뜨렸다. 그땐 무지해서 내 뱃속에서 씨가 자라고 있는 줄도 몰랐다. 몇 달째 생리가 없고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기가 일수이자 엄마가 캐물어 알게 되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행히 배는 불러오지 않아 학교는 마칠 수 있었지만 결국 졸업식장에는 가지 못한 채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을 다녀와야 했다. 학교라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려던 19살 시절 나는 친구들과의 화려한 외출을 포기하고 엄마가 가두어 놓은 공간에서 20살을 맞아야 했다. 엄마는 내 배가 차츰 불러오자 나를 집안에 가두고 현관문에 자물통을 매달았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친구들은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졸업식장으로 향할 때 나는 야반 도주하듯 엄마의 손에 이끌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고 엄마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내 뱃속은 푹 꺼져 있었지만 아기는 없었다. 나를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는 엄마의 노력은 징할 만큼
눈물겨웠다. 지도 새도 모르게 해치운 일이긴 했지만 엄마와 나의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엄마는 행여 그때 그 일로 내 혼사길이 막히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시집 보내려 했다. 그때 마침 이웃의 주선으로 결혼말이 오갔고 제 지이긴 해도 사람 착하고 돈 좀 있다는 이유로 엄마는 나를 그 남자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애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할 처지까지는 아니었으나 돈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달려 있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했으나 돌아가 살아야 할 엄마 그늘도 뭐 그리 녹록한 건 아니어서 일단은 살아보기로 했다. 사람 착하다는 그거 하나는 틀리지 않아 그럭저럭 살만했다. 그렇게 팔자련이 적응하고 살 무렵 남자가 죽어버렸다. 남자는 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논뚝길에 거꾸로 처박혀 그 길로 세상을 떴다. 남자가 죽자 엄마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몰래 찾아와 나를 데리고 다시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다. 뉘엿뉘엿 해가 기울자 술 냄새를 맡은 남정네들의 발길이 하나둘 머물기 시작했다. 시장 안에 버젓이 가게를 갖고 장사를 하는 곳도 많았으나 사람들의 발길은 난전으로 몰렸다. 둘셋씩 짝지어 몰려들면서 내 손놀림도 빨라졌다. 나는 안주가 떨어지지 않게 부지런히 붙여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대주었다. 손님이 많으면 신이 났다. 장사도 장사지만 이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 재미가 더 좋았다. 누군가 어황이 좋지 않아 한숨 짓고 있으면 요즘 고기가 잘 안 잡히는구나 했고, 집 나간 마누라 욕을 하고 있으면 하는 짓이 저러니 여편 내가 못 살고 나갔지 했다. 가운데 앉은 두 남정네는 같은 업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본데 뭔가 돈 계산이 맞질 않았는지 아까부터 네 잘못 내 잘못하며 티격태격했다. 저러다 말면 좋은데 어떨 때는 술병이 작살나며 주먹이 오가기도 해서 나는 내심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술이 몇 잔씩 들어가면서 화제는 업주의 잘못으로 바뀌고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그들은 금세 의기투합했다. 그러더니 돌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남정네가 못난 내 청춘을 부르자 다른 사람이 목포는 항구다를 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흘끔흘끔 내 가게를 향했다. 그러나 일단 취기가 오른 그들은 멈출 줄 몰랐다. 그들은 제목도 알 수 없는 노래를 몇 곡 더 불러 제끼더니 아는 노래가 다 떨어졌는지 갑자기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나보고도 노래를 하란다. 나는 절레절레하며 아는 노래가 없다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술맛이 확 떨어진다고 버텼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급기야는 술까지 고냈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으려면 노래라도 불러야 했다. 그때 내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한 노래가 스쳐 지나갔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데 앞 소절이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앞 소절을 부른 적이 없었다. 나는 에라 모르겠다 막 가는 심정으로 중간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에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이야,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그 노래 조미미가 불렀지? 아니야, 주현미가 불렀어. 아니야, 조미미라니까. 주현미라니까. 그들은 내가 앞소절을 뚝 잘라먹고 부른 데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좋아. 그럼 노래 부른 미숙임한테 물어보자. 미숙임, 이 노래 누가 불렀나? 조미미야, 주현미야? 그들은 난데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내 입술만 쳐다보았다. 내가 가수를 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모른다고 했다가는 조미미와 주현미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이 노래 우리 엄마가 불렀는데요. 그들은 엄마라는 말이 재밌는지 엄마 하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낄낄댔다. 그때였다. 내 모처럼의 사업장이 난장판이 된 것은. 언제 왔는지 엄마가 덤벼들어 장사 설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탁주 사발이 엎어지고 메밀 반죽이 쏟아져 바닥에 흥건히 고였다. 이년아, 장사를 하랬지? 누가 그따위 노래를 부르랬나? 술 팔고 노래 팔고 그 다음에 몸뚱이까지 팔기나? 엄마는 한쪽 다리를 지탱해주던 지팡이를 쳐들고 아무데나 막 휘둘렀다. 술을 마시던 남정네들은 놀람결에 물러나고 언제 왔는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시장파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뭔 구경이 났소? 엄마가 사람들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나둘 물러갔다. 어두워지면서 난전들은 거의 들어가고 먹을거리 장터만 띄엄띄엄 남아있던 터라 시장은 어수선했다. 나는 썰렁한 기운이 감도는 난전에 엎드려 설기들을 주섬주섬 끌어모았다. 주전자는 찌그러지고 화덕은 깨져 다시 장사를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다 버리거라. 엄마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지팡이의 의지에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자리를 떠났다. 멀찌막이 서서 엄마의 행패를 보고만 있던 김씨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 무거운 화덕이며 부서진 의자며 하는 것들이 그의 손에 닿아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문득 김씨가 진짜로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인생이 갈피갈피 뭉그러지고 찌그러졌을 때 아버지를 버팀목 삼아 조금은 덜 힘겹게 고비를 지나왔을 것이다. 아버지. 나는 김씨의 낡은 구두 두 짝에다 대고 가만히 불러보았다. 바깥으로 소리내어 불러본 건 생전 처음이었다. 김씨가 다 되었다면서 손을 탈탈 털며 일어났다. 김씨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김씨가 엄마 옆에 있어준 것도 고마웠고 내게 아버지라는 그리움을 안겨준 것도 고마웠다. 김씨가 말없이 내 어깨만 두 번 툭툭 치고는 거너물 가게를 향해 걸어갔다. 김씨가 이런 온정이 있는 사람인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뒤늦은 후회였다. 나는 전대에 있는 돈을 몽땅 꺼냈다. 하루벌이가 꽤 쏠쏠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난전은 다 철거되고 점포마다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미란 부티크라는 옷가게로 들어가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것으로 엄마의 옷을 샀다. 엄마 생애 최대의 호사였다. 옷가게를 나오다가 어물전에 들러 갈치도 한 마리 샀다. 내일 아침엔 갈치 구이로 아침 밥상을 차릴 것이다. 나는 엄마의 옷이 든 쇼핑백과 갈치 봉지를 들고 어두워진 시장 골목을 터덜터덜 걸어갔다.